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생활 속 전자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 제품들은 모두 전지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라는 것입니다. 2차 전지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심 기술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상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 2차 전지. 우리는 왜 2차 전지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2차 전지가 만들어내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날로 작아지고 다양해지는 전자기기의 개발, 그리고 나날이 엄격해지는 각종 환경 규제.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휴대용 IT 기기에서 대규모 전력 저장이 필요한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는 높은 효율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 및 공급 등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란 과연 무엇인 걸까요? 2차 전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지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어집니다.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를 의미합니다. 1차 전지는 다시 충전할 수가 없어 사용하다 방전되면 버리게 되는데요. 가성비도 떨어지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반면 충전지 혹은 배터리로 주로 불리는 2차 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꿔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 오래 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최초로 만들어진 2차 전지는 1800년대에 개발된 납축전지입니다. 납축전지는 납과 황산을 이용해 만들어진 2차 전지로 개발 당시 자동차 전지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동차 등의 전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2차 전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극은 리튬 이온 소스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며 외부 전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환원하는 전극입니다.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여기서 전해질은 양극 간의 이온 이동을 담당하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정기적 접촉을 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충방전은 어떻게 생기는 원리일까요?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양극 쪽에 있는 리튬 이온이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전 시에는 리튬 이온이 전해액을 통해 다시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는 스스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음극과 양극의 전압 차에 의해 전압이 낮은 음극 쪽에서
높은 양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튬 이온 전지를 비롯한 2차 전지는 다양한 IT 기기는 물론 생활기기 전반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에서 전기 자전거까지 친환경적이면서 가볍고 오래가는 2차 전지의 발전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동력으로 움직여야 했던 킥보드나 자전거도 2차 전지의 발전으로 이동수단으로서 동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 자전거는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집도를 높여 한 번 충전으로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결 작아지고 가벼워진 배터리는 이용에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력이 납배터리였습니다. 이 납배터리는 저렴하고 안전하고 이런 거 따지면 최고긴 한데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움직일 정도의 납배터리는 13.8kg 정도. 그리고 그 뒤로 나온 배터리가 이제 니켈 수소. 그것도 이제 에너지 집적도는 한 2배 정도로 높아졌지만 지금에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에너지 밀집도가. 지금 리튬 배터리는 그 당시에 쓰던 납배터리 대비 5배에서 10배까지도 지금 에너지 집약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결국은 리튬 이온 배터리 때문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의 수명은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번에서 1000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충전을 했는데도 처음과 비교해 배터리 이용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충전지 메모리 효과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효과란 다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기가 방전 상태로 기억해 최초의 배터리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배터리 최대 용량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메모리 효과가 있는 배터리는 100% 방전 후 100% 충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충전지 수명이 줄지 않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충전 연결 방법에 따라 용도와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힘이 세지면서 속도를 낼 수 있고 병렬로 연결하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오래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전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다 쓰고 충전해야 된다고 많이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절대로 다 쓰고 충전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반을 쓰든 3분의 1 쓰든 무조건 틈만 나면 꽂아놨다가 충전시킨 상태로 들고 나가는 게 편합니다. 그걸 모르고 옛날 그 리튬 배터리 이전에 니카드나 그런 배터리들은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다 충전 안 하고 자꾸 짧게 쓰면 수명이 양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리튬 배터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온화된 리튬이 두 전극을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어느 쪽에 있더라도 항상 이온의 상태를 유지하죠. 때문에 니켈 카디뮴 배터리처럼 메모리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완전 충전과 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의 최대 용량 계산에 오차가 생기게 되면서 처음의 용량보다 더 떨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무거운 납축 전지에서부터 시작된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니켈 수소 전지를 거쳐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진
리튬 이온 전지로 바뀌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의 기술은 이렇게 더 나은 환경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 전지 분야 중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온실가스에서 환경 문제까지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 722대로 지난해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이 되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 가솔린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운영할 만한 출력과 저장성을 갖게 된 것인데요. 대용량화된 2차 전지는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개발에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되고 나서는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뭐 옛날에는 스마트폰 쓰면은 한두 시간? 근데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해서 10시간 이상 쓰는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놨죠.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전기차에 한번 써보자. 전기차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총 3구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세대는 대중화 초기의 전기차입니다. 2세대는 현재 달리고 있는 전기차인데요. 1세대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2배가량 증가했고 성능 또한 높아졌습니다. 3세대 전기차는 2020년 전후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세대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회 충전으로 총 200km 내외, 2세대는 1회 충전으로 400km 내외였지만 3세대는 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3세대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의 발전이 핵심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곳 연구실에서도 지금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에 한창입니다. 이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의 소재. 어떤 소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곳 연구실에서는 현재 양극 소재에 집중하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중요한 소재지만은 특히 양극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전지를 우리가 구동 시 리튬 이온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용량과 출력, 수명 특성 등을 아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입니다. 전지를 제조할 때는 전지 제조 공정과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재가 전지 만드는데 한 60%를 차지하고 그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 소재가 한 40 내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지 하나를 생산하는 당 양극 소재의 비중이 한 22%, 25% 정도 달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양극재의 소재와 배합에 따라 에너지 밀도 및 주행거리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소재의 선택과 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양극 소재는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배합하거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배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 함량은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함량이 너무 높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합률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 동일한 비율 333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 물질은 이제 안정성이랑 장기 수명에는 이제 뛰어나지만은 그 용량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은 용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은 고용량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니켈 함량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등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전기 자동차와 2차 전지 연구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비율 중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는 일. 이들은 지금 작은 차이를 찾아내 큰 변화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양극재 배합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비율로 배합하는지 소재의 조합 능력이 중요한데요. 배합뿐만 아니라 합성을 할 때 회전 속도나 pH 농도 등 공정 배합의 기술력에서도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극 활물질은 일정한 두께로 알루미늄 포일 위에 도포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전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 공정까지 거치면 양극 전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은 전해액과 그다음에 분리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음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도 이동을 같이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극과 붙게 되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극을 만들 때는 알루미늄 기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기재에 양극 활물질을 도포하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양극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극셀을 안전하게 감싸는 역할이 바로 파우치 필름인데요. 공간 활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고 가벼워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죠.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의 파우치에 셀을 패키징하고 여기에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전해질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면 2차 전지 제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사용하는 대상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 전지. 덕분에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장하며 전기를 때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리튬 이온 전지의 최대 단점인 안전성 문제인데요. 리튬 이온 전지는 전해질이 이온 상태의 액체인데 액체 전해질은 유기성 물질로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가 되어 불이 붙게 됩니다. 가끔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의 폭발 사고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이 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일단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 불이 붙는 매개체가 있어야죠. 연료가 있어야죠. 그 2차 전지는 파우치나 캔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에는 산소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양극 소재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미량의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산소가 나오면 얘와 온도 더해서 액체 전해질, 유경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 역할을 해서 거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고온에 노출될 경우 화재가 나거나
폭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외부 충격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요.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분리막이 훼손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과충전도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과충전 상태에서 열에 대단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위험성 극복을 위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전고체 전지의 개발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불연성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입니다. 화재 위험이 없으면서도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 대비 동일 크기에서 저장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죠.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어 온도 변화에 따라 증발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 누에게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열이나 폭발 등으로부터 안전한 것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전지에 맞게 가공하면 내열성과 내구성이 한층 높아진 고밀도의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체 전지는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반면 이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가지고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휘발유처럼 한 40도 정도만 되면 작은 스파크만 튀어도 쉽게 불이 붙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고체 전해질은 전혀 고체를 무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와 같은 가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지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특징은 기존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없애고 대신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물질들을 대체해 만드는 건데요. 고체 전해질을 통해 분리막 훼손으로 양극과 음극이 충돌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것이죠. 그렇다면 고체 전해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혼합한 소재는 기계로 분쇄하고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체 특성이나 불순물 하나에도 이온 전도도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더 형태의 전해질이 만들어지고 이 전해질은 열 처리 과정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고체 전해질 합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합성을 위해서는 원료를 우선 균일하게 혼합을 한 다음에 그 혼합한 원료를 펠렛으로 만들어서 반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수분과 반응하지 않도록 아르곤 혹은 이제 진공 분위기에서 수분과 차단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 처리로에 옮겨서 550도 정도의 온도에서 6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경우에 리튬 이온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고체 전해질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제조된 고체 전해질은 전지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분석이 필요한데요.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바르고 난 후 밀착도는 어떤지,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지 고체 전해질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전고체 전지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이 계면을 잘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반응 여부 확인 및 안정적인 계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이처럼 세심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온 전도가 가능한 계면이 얼마만큼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기포가 있거나 틈이 있을 경우 전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석까지 마친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이제부터는 전고체 전지를 제작해볼 차례입니다. 만들어진 고체 전해질은 양극활 물질과 함께 도전제와 바인더를 섞어주는데요. 이때 이온과 전자들이 잘 통과할 수 있게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야 전자의 이동 경로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소재와 원료를 사용한다 해도 비율에 따라 그 성능은 천차만별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세심하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한 물질을 슬러리라고 합니다. 슬러리를 알루미늄 포일 위에 도포를 해서 먼저 양극판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전극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인데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음극판과 고체 전해질 층까지 만들어 각각의 층을 겹겹이 쌓아 조립하면 전고체 전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과연 전고체 전지는 진짜 안전한 걸까요? 안전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고체 전지에 충전하듯 전류를 연결하고 100도까지 온도를 올려봤습니다. 온도를 높이고 한참이 지났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전고체 전지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가연성의 유기 전액을 사용할 경우는 화재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은 타지 않는 원료이기 때문에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를 제거함으로써 불에 타지 않고 공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지가 훼손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전고체 전지셀을 직접 잘라봤는데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훼손된 전지는 전류의 세기가 조금 약해졌을 뿐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화성이 높은 액체 전해질을 난연성의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형태의 안정도가 굉장히 높은 전지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온 전도도 측면에서는 액체를 고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튬을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의 그런 측면에서 이온 전도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물질군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연구의 방향이고요.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은 연구 과제들이 존재하죠. 바로 고체의 특성상 이온 전도율과 수명이 리튬이온 2차 전지보다 떨어진다는 건데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지 연구에 힘쓰지만 우리가 실제 전지로 사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이라는 게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개발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만들어진 납축전지를 지금도 개량해가면서 쓰고 있는 거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을 했다고 해도 이게 좀 약간 상업화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300번은 써야지 1년 쓰잖아요, 핸드폰.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지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사실 어느 누가 요만한 손가락만한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1800년대에 처음 발명된 2차 전지는 여전히 우리 기술 전반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며
그래서 더 많은 연구자들은 더 나은 전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일 텐데요. 세상의 많은 기술들이 그렇듯 2차 전지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들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기술일 것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지금 현재 특성으로 봐서는 전지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에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했던 양을 그만큼 다 방전해 주는데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양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전지가 우리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전부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보죠. 따라서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차세대 2차 전지의 연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는 전지 중 하나는 바로 리튬 공기 전지입니다. 리튬 공기 전지의 핵심은 단연 공기. 대기 중에 존재하는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생각해낸 것인데요. 리튬 공기 전지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리튬 공기전지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의 리튬 2차 전지와 가장 큰 다른 점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공기 중에서도 특히 산소를 사용해서 음극에는 리튬, 양극에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리액션을 통해서 충전 또는 방전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매우 가볍고 친환경적이라서 사람들이 차세대 전지로서 가장 큰 관심을 주고 있고요.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전지들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말은 에너지 용량, 즉 그람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고용량의 차세대 에너지 소재입니다. 리튬 공기 전지는 리튬과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특히 산소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양극재, 바로 이 다공성 탄소 구조체가 핵심인데요. 다공성 탄소 구조체를 활용하면 전극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의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산소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보다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리튬 공기 전지는 공기극인 양극에서 산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음극에서 산화되어 전달된 리튬 이온과의 반응을 통해 반응 생성물인 리튬 산화물을 형성하며 이온을 저장하게 되죠. 리튬 공기 전지는 작고 가벼워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튬 공기 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리튬 공기 전지는 약 20여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로 개발됐지만 이후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오랜 연구 끝에 그 기능을 충족할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즉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촉매가 사용돼야 됩니다. 과산화 리튬 자체가 분해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촉매 없이는 에너지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의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율성, 고효율 촉매를 만드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최적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런 노력들로 찾아낸 또 하나의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을 소재로 만든 마그네슘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마그네슘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전지입니다. 우리에겐 비교적 친근한 소재이다 보니 전지의 소재로서 가지는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일단 그 지각이나 해수에 풍부하게 존재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한반도에서 세계 2, 3위의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공급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그네슘은 리튬이나 나트륨에 비해 가지고 화학적으로나 전기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 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서 화재의 위험이 비교적 없는 그런 전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전지는 경제성과 안전성 외에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금속 자체를 음극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에 버금가는 에너지 밀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마그네슘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소재로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2차 전지가 끊임없이 다양한 소재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의 이런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2차 전지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ESS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때문인데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합니다.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 후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통칭하는데요. 전통적인 전력 산업 구조에선 수요 전력량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를 소비한 후에 남은 전력은 소멸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버려지는 전력 없이 에너지를 그대로 혹은 변환해 저장할 수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2차 전지는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최고의 약점이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류는 저장이 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된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류로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류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지고, 그 전지를 이용해서 약간 전기가 생산이 넘치거나 좀 여유가 있을 때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저장장치, 전기 저장장치 ESS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지역별 전기 없는 30분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순환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러한 블랙아웃을 대비해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데요. 전력 대란을 예방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과잉 생산 에너지를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불시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단순히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걸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전보다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쉽게 해서 바람 불 때 전기가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산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양도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크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 없는 양은
충전을 하고 필요한데 발전기가 공급하기 힘들 때는 방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ESS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들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전량 변동이 심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전력을 꾸준히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전력망 구축에 있어 이러한 불안정성은 전력 공급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요 예측에도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생산된 에너지를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축전지에 저장하는 것으로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른 전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수급의 효율과 안전성 측면에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보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필요한 전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최적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 의존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전, 송전, 배전 등 전 단계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발전원과 전력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전력 필요 시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전력을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에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불규칙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체계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안에는 에너지를 담는 2차 전지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생활 속 IT 기기부터 모빌리티, 전기차, 그리고 중대형 산업까지. 2차 전지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치 속에 제 역할을 발휘하며 우리에게 삶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탓에 충전기, 배터리로만 알고 있었던 2차 전지. 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로 존재감을 알리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럼 2차 전지가 어디까지 쓰일 거냐? 새로운 전지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뭐 일부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비행체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비행체에도 사용이 되고 그게 인공위성을 좀 대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도 더 효과적이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기술이니까 그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전지가 왔을 때 그 전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약 150년이 넘게 이어온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시대를 이어오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2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